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오늘 인터뷰 코너에서는 AI 시대 일자리 문제 들여다봅니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은 인공지능이 진입한 산업에서 청년층 일자리는 줄고 중장년층 일자리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다소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지 짚어보고요. 또 제조업 사무직을 넘어 플랫폼 데이터 산업까지 AI는 일자리 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이성엽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 흥미로운 통계입니다. 최근 3년 동안 AI 노출이 높은 산업에서 15에서 29세 청년 일자리가 21만 건 정도 줄었고요. 반대로 50대 이상은 약 20만 건 늘었다. AI 노출이 많은 산업에서 IT에 익숙한 젊은 층이 오히려 뭐 타격을 입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중년 일자리 늘어났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이제 AI의 기술적인 특성이 네. 이제 우선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지금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단순히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뭐 보고서 작성, 기초 분석 이런 것들은 정형화된 업무고 네. 보통 이제 20대가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이런 반복적인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요들이 이제 대체가 되고 있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대로 50대 이상은 사실은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기업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도 좀 잘 이해하고 조직 관리나 뭐 대인 관계 약간 이런 정무적인 것들을 통해 측면. 가지고 예. 네, 그런 비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네. AI가 대체하기 아직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이제 경력직 위주의 50대 이상의 비중이 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처음에 우리가 회사 들어가면 조금 그래도 아주 숙련되기 전까지는 조금 단순 그 기본적인 업무들을 반복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젊은 이들 네, 일자리를 AI가 대체하고 그 50대 이상은 숙련된 뭐 그렇죠. 정무적 판단이나 여러 가지 이제 다변적인 그렇습니다. 판단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아직 대체 못하고 있다. 그런 네.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AI가 우리 일자리를 어떤 부분을 대체한다면 어떤 일자리일지 관심이 이제 모아지는데요. AI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활용하는 거 이거는 그 풍경은 우리가 이미 익숙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 생성형 AI 이 활용 확대가 기존의 일자리를 기본적으로 진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본격적으로 정말 본질적으로 줄일지 혹은 뭐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또 어떻게 연계돼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AI 역량이 이제 뭐 워낙 지금 광범위하고 또 네. AI 기술이 이제 초기에는 뭐 미래 예측이라든가 이런 분석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잖아요. 네네. 생성형 AI 시대로 그렇죠. 접어들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AI 에이전트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서 역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시나 명령을 하지 않아도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실행하는 이런 쪽으로 또 네. 피지컬 AI라 그래서 실제 물리 세계에서도 이제 AI가 사람과 이렇게 교류하는 이런 게 진화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진화의 경로들을 쭉 보면 사람의 이제 능력을 점점 더 이제 닮아간다. 그러니까 아주 고도화된 이제 사람의 능력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뭐 어느 직군이 위험하냐, 뭐 어떤 산업이 위험하냐, 이걸 좀 가르기가 좀 힘들 지금 정도로 그런가요? 예. 광범위하게 지금 이제 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업무들 위주로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네. 좀 고도화된 업무도 이게 뭐 규칙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좀 정비되어 있는 것들, 그런데 뭐 회계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빠르게 대체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법률 업무도 법률 업무 이 마찬가지고. 부분도 상당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도 아주 기본적인 어떤 것이 적용되면 이제 저 해결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있나 봐요.
법률도 사실은 이제 기존의 판례라든가 네. 뭐 법률 그리고 이제 어떤 법 이론들이 이제 이렇게 종합되면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사실은 이제 상당 부분은 좀 그렇게 뭐 이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표준화가 가능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기존에 많은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판례들을 적용하면 같은 사안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빠르게 대처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저는 이제 이게 어떤 자리 뭐 어떤 산업을 논하는 것은 이제는 좀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워낙 좀 들 광범위하게 정도고. 저기 모습들이 변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요. 네, 제가 어제 만난 모 기업인은 앞으로 한 3년 내에 네. AI 개발 기업인데 한 80% 정도는 직원들이 필요 없을 것 같다. AI가 대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20%가 남는 거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고위층에서 또 의사결정, 뭐 전략적인 판단이나 또는 대인관계나 뭐 영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남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청년 취업 하는데 이런 부분의 어떤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네, 되고요. 그렇게 네, 봐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을 에서는 상당히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이렇게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교수님, IT 업계에서 최근에 이제 눈에 띄는 소식을 보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 AWS의 감원 발표였습니다. 수백 명을 감원했는데 그 감원한 대상을 보니까요, 데이터 센터 물리적 인프라와 네트워크 설치 담당 인력 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감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전문성이나 어떤 판단력이나 단순 뭘 입력하고 이 정도 이상이 되는 업무 같은데 AI 자동화 기술로 이게 이제 대체되는 이런 네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우리가 인프라를 운영하는 거는 뭐 네. 서버를 설치하거나 뭐 네트워크 구성하거나 뭐 냉각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거나 이런 업무들인데 원래는 이제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AI라는 게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알고리즘이 결국은 어떤 일을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절차, 뭐 규칙인데 이 알고리즘만 잘 짜여져 있으면 이게 네. 사람의 개입 없이도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이제 고도의 전문적인 좀 지식도 결국은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네. 사람이 없이도 AI가 가능하게 된다. 이런 걸 보여준다고 봐서 네. 이 상당히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저숙련 뭐 단순 노동이 네. 대체가 뭐 된다. 근데 고숙련자는 좀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네. 그 업무 자체도 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단순히 이제 단순 반복적인 업무 약간 저숙련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AI가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약간 고숙련으로 이렇게 확대될 수 있다는 말씀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고요. 우리가 이제 뭐 그냥 단순 뭐 반복적인 업무 뭐 이런 얘기들 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아마 AI가 잘 치고 들어오지 못할 거다 하고 생각했던 게 인간의 어떤 감성이랄까 창의력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음악, 그림 이런 분야들은 좀 AI로 대체되는 게 좀 더딜 거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언뜻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정반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데서도 또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좀 다르게 네네.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생성형 AI 자체가 이제 어떤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결국은 창작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음악이든 뭐 이미지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게 이제 생성형 AI니까 네. 결국은 인간의 가장 이제 뭐 본질적인 영역이었던 이제 이런 그 창조까지도 이제 AI가 이제 대체하게 돼서 그래서 과연 이게 그러면 보통 우리 그림이나 음악을 가지고 뭐 AI가 만든 게 훨씬 더 뭐 사람들이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그럼 사람의 역할은 뭐냐 네. 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제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기술적으로 뭐 잘 만들고 기존의 것들을 잘 이제 뭐 이렇게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능력은 AI가 뛰어나겠지만 네. 어떤 독창적인 관점이나 뭐 감성 뭐 이런 거는 여전히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네네. 뭐 그렇게 봐서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부분에서 사람의 의의가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기존의 창작자들도 사실은
이 생성형 AI 통해 가지고 창작 과정에서 뭐 아이디어 초안을 잡아준다든가 뭐 편집 작업을 대신한다든가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제 예전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직접 하던 일들을 AI가 빠르게 처리해주기 때문에 사람은 좀 더 이제 좀 창의적인 네. 또는 감성적인 일에 좀 시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면에서는 결국 AI하고 인간이 이제 협업하는 구조로 간다. 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워낙 이제 광범위하게 AI 활용되는 분야가 늘어나고 이렇게 쭉 되기 때문에 어떤 뭐 직업을 특정해서 이곳이 더 이렇다 이런 건 크게 이제 좀 의미가 퇴색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부문별로 본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진행 속도가 빠를 것 같다 싶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 지금 사례들은 네. 이제 주로 이제 테크 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네네. 이제 많이 감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메타라든가 아마존 같은 데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이제 금융 분야도 사실은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금융도 사실은 뭐 이게 이제 전산화가 잘 돼 있고, 또 이제 어떤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메타 같으면 이제 그 AI 개발 부서 사람을 뭐 수백 명 감축을 했고, 네. 뭐 아마존은 2030년까지 물류 창고 운영하는 인력이 한 75%를 이제 자동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요? 60만 개 정도 일자리가 그럼 지금. 그 사람들 다 어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죠. 예. 그래서 뭐 먹고 살아야 새로운 되는데. 사람을 찾아야 될 텐데 예,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사례로는 보면 하여튼 테크 기업 위주로 그러니까 저희 이제 AI에 가장 이제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앞서가는 기업들이 감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제조업이나 이런 데들은 아직은 AI 도입이 좀 활발하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네네. 또 한국 같으면 그 노조의 뭐 반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AI를 도입하고서도 실제로는 이제 이런 이제 대체 같은 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우리가 주로 이제 AI로 어떤 직업이 어떤 뭐 산업 부분이 이게 대체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는데 이것과 네.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얘기입니다. AI가 우리 일 자체를 재구성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인간이 하던 일을 그저 이제 싹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일 자체를 재구성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네. 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이제 업무를 재편하면 이제 네. 기존 인력은 결국 뭐 다른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예컨대 뭐 엔지니어들은 그 시간을 좀 더 창의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고 네. 뭐 신입 변호사들은 사무적인 일 대신에 이제 고객과 더 많은 시간을 또 보낼 수도 있고 예컨대. 예, 그리고 예. 이제 AI 확산 때문에 사실은 일 자체가 좀 변화가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같아요. 하나는 결국 AI가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분야에서 이제 새로운 직업들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나 뭐 빅테크 전문가라든가 또 최근에 뭐 정보보안 이슈가 워낙 큰데 네. 정보보안과 관련되는 직무들이 되게 중요한 직무로 나올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AI가 결국은 그 이런 일자리 위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뭐 환각 위험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네. AI를 제대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감시 감독하는 역할들 그 AI 윤리 감시라든가 네네. 또 뭐 데이터 거버넌스 매니저라든가 이렇게 AI를 관리 감독하는 직군에서도 네. 상당 부분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직업들이 아마 좀 새롭게 이제 등장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아까 제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AI가 이제 사람을 이제 단순히 보조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사람의 일과 AI 일이 좀 구분되면서 네. AI는 이제 사람이 가지지 못한 어떤 반복적이면서도 물론 전혀 고도화되고 있긴 하지만 네네. 좀 인간하고 협업하는 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우리 일들이 바뀌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 보조가 아니라 이제 협력하는 저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더 앞으로 진행이 될 거다는 전망이시고요. 자, 최태원 SK 회장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처럼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고정된 근무 개념 점차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AI와 사람이 협업하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네. 협업하는 시대는 장소와 시간, 고용 형태 모두 유연하게 재설계돼야 한다. 물론 우리 기업들이 이미 조금 하고 있는 거긴 한데 AI 시대는 이게 더 이런 모습으로 바뀔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도 뭐 우리가 이제 뭐 산업혁명 이후로 네. 계속 기술이 이제 산업에 도입되면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AI가 이런 변화들을 가장 극명하게 이제 나타낼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시간을 얼마나 앉아 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뭐 하루에 8시간 근무했느냐는 것보다는 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어떤 성과를 냈느냐 네. 이런 중심으로 좀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코로나 시절에 사실 뭐 원격 근무를 많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AI가 도입될수록 더욱더 이제 사실은 뭐 장소에 불문하고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AI와 함께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네네. 그 장소도 개념이 되게 희박해지고 네. 또 이제 고용의 형태도 개인들도 사실은 이제 뭐 평생 직장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과업별로 네. 프로젝트별로 이제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뭐 정규직보다는 뭐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제 계약직 같은 걸 채용하는 형태로 네. 좀 바뀌지 않겠느냐 뭐 그런 말씀이시고 아마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좀 더 유연한 고용 그다음에 좀 원격 근무라든가 다양한 장소에서 뭐 업무를 하고 네. 뭐 성과나 가치 중심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 시작할 때 청년층과 장년층의 일자리가 AI에 어떤 영향 받냐 이런 얘기 이제 나누면서 지금 대담을 시작을 했는데 네. 이거를 조금 더 쪼개서 약간 생애 주기별이라 그래야 할까요? 뭐 이렇게 나눠 보면은 이제 막 노동시장에 진입한 20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제 자기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이제 숙련해 가는 30대, 그다음에 40대, 그리고 50대부터는 퇴직이나 재취업, 막 60대 가면 이제 노년 생각하면서 뭐 70까지도 나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 쭉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쪼개봤을 때 이들의 노동 시장이 AI에 어떤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그 20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네. 이제 AI 대체 효과가 가장 이제 큰 세대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가장 사실 위험한 세대이긴 한데 또 다르게 보면 사실은 AI 기술이나 AI 이런 문화에는 가장 친숙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AI 기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세대도 또 20대이기 때문에 결국 20대가 단순히 AI를 뭐 활용하는 정도가 넘어서 네네. AI를 가지고 스스로 좀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AI가 할 수 없는 어떤 인간적인 강점을 개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20대에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네. 30, 40대는 이제 어느 정도 커리어를 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제 뭐 재교육이나 뭐 네. 투자 같은 걸 통해서 자신의 전문 분야와 이제 AI 활용 능력을 좀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네. 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은 이제 그동안의 이제 주 경험들을 이제 네. AI하고 융합해서 뭐 관리자 역할을 하는 방법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감성적인 측면 또 대인 관계 측면 이런 부분으로 좀 전환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또 뭐 사람이 얼리 어답터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50대, 60대 이분들 중에서는 AI 하면은 좀 덜컥 겁먹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한테 교수님이 이거 너무 겁먹지 말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적응하면 된다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이제 사실은 뭐 AI 활용 경험이 좀 뭐 많아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활용 경험을 봅니다. 자꾸 늘려라. 그래서 지금 뭐 예. 우리가 이제 좀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이 이제 네. 뭐 키오스크 가서 이제 이렇게 음식 주문하는 걸 되게 이제 어려워하시잖아요. 예. 근데 몇 번 하면은 익숙해지긴 하잖아요. 익숙해지고 또 네. 이제 뭐 그 스마트폰이 워낙 보급이 잘 돼 있고 네네. 지금 대부분의 AI 경험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뭐 생성형 AI 같은 걸 계속 사용하시면서 네. 거기에 따라 효과를 좀 경험하시면 네. 자연스럽게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우리가 직접 이제 하나하나씩 활용해 가는 건 생성형 AI인데 왜 아까 잠시 이제 지나가시면서 피지컬 AI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네네.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빨리 이렇게 좀 다가올 거라고 보세요? 그거를 이제 지금 우리가 집에 보면 로봇 청소기를 쓰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뭐 바닥만 닦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진화하면 뭐 진짜 사람을 형태로 한 로봇이 네. 청소만 계속 해준다든가 또 자율자동차처럼 지금 차도 워낙 막히고 또 뭐 어르신들 사실 먼 장거리 주행할 때는 운전하기 힘드시잖아요. 네네. 뭐 그때는 뭐 사람 없어 자율주행을 한다. 그 자율주행이나 로봇 이런 것처럼
실제 이제 물리 세계에서 이제 사람과 또는 뭐 다른 이제 로봇이나 이런 거 이제 그 상호작용하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인간에게 상당히 편리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한 뭐 일자리 대체 문제는 더욱더 이제 큰 이제 사안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I로 인한 변화는 그 폭도 넓고 속도도 아마 매우 빠를 겁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에 우리 노동시장 규율하는 법이나 제도가 잘 따라가느냐 이것도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자 AI로 인한 노동시장 사회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 법제도 어떤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손질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아까 최태원 회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네네. 현재 우리가 뭐 9 to 6 개념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시간 개념보다는 좀 성과 중심으로 우리 근로 시간이나 평가 체계도 좀 유연화돼야 된다. 그래서 뭐 선택 근로제나 재량 근로제 네. 또 성과 위주로 좀 보상이 되고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지면서 네. 상당 부분 이제 그 어떤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보다는 이제 플랫폼하고 느슨한 이렇게 관계를 맺는 소위 이제 뭐 플랫폼 노동자도 되게 확대가 될 것 같아서요. 네. 뭐 이런 노동자들을 어떻게 좀 보호할 거냐. 그리고 이런 노동자들이 실제로 뭐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사회보험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좀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AI가 도입이 돼서 뭐 생산성이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예. 그걸로 인한 이제 수익은 일정 부분이 기업가들이 다 가져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한테는 네. 어떻게 이걸 배분할 거냐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AI 뭐 기본 소득 논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AI 기본 사회를 뭐 우리가 이번 정부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좀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 일자리 잃어버리는 분들에 대한 어떤 소득 배분이라든지 분배 문제 플러스 더 중요한 또 함께 중요한 게 그분들이 어떻게 다른 직책으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 그런 것들 다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비정규직이나 플랫폼형 노동자 기존의 고용보험 체계로도 잘 보호받지 못했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네네. AI로 인해서 이제 노동시장 변화가 되면은 네. 이게 이분들이 또 더 소외되는 게 아니야 이런 또 지적도 나와요. 그래서 사회 네.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보세요? 예, 현재도 뭐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20% 미만에 불과해서 상당히 이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AI의 대체가 자꾸 많아지면 이들이 점점 더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사회 안전망을 좀 대폭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뭐 사회보험 적용 대상도 좀 넓혀주고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제 그 일자리 대체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다른 부분에 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이제 얻는 게 네. 없어지는 일자리만큼 거의 같은 속도나 뭐 양으로 일자리가 생길 거냐는 건 사실은 좀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떤 속도 조절도 속도 조절이고 그리고 충분히 그분들이 어떤 기본소득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마련하고 네. 이게 대체를 진행한다든가 또는 공공부문이 그런 걸 좀 협소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사실은 이제 이런 AI에 대한 위험 중에서 네. 뭐 딥페이커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큰 대책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뭐 고용보험이나 사회보험 학교도 있지만 AI로 인한 일자리와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네네. 공공부문이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뭐 실제 생활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AI 기본소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네. 이런 부분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AI 윤리 감독 분야 이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도 네네.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AI 하면 늘 따라오는 게 프라이버시와 윤리 문제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네. 인간이 자칫 AI에 종속될 측면 가능성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서 되게 챙겨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자 예. 노동시장 변화 관련해서 이런 그 윤리 문제, 종속 문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해법을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AI라는 게 결국 이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이제 네. 가장 중요한 게 개인 데이터거든요. 네네. 결국 이제 우리 근로자들의 뭐 행동, 뭐 말 이것들 다 수집 분석하기 때문에 네. 프라이버시 침해가 위험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AI를 가지고 뭐 인력을 채용하거나 또 실제로 배치해서 활용하다 보면 결국 이제 알고리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예. 이 알고리즘도 편향이 생기게 되면 이제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알고리즘의 있어서 편향성 그것도 문제. 큰 문제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이런 관련해서 역시 이제 투명성을 좀 강화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개인정보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 노동 감시 문제는 이제 지금도 뭐 CCTV 같은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긴 한데 또 AI가 도입돼 가지고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업무 감시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또 이것도 이제 그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노사 간에 뭐 네. 충분히 협의를 한다든가 또는 네. 정부가 법으로 규제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대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개개인 측면에서 보면요. 사실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이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일이 장차 AI로 대체되면 나는 그 대상이 언제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각자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 걸 생각할 텐데 예측하긴 좀 어렵지만 이런 부분을 자가 진단해 볼 뭐 기준이랄까요? 그런 게 있는지 플러스 AI 시대에 우리가 좀 마음가짐이랄지 이런 거를 좀 짚어주세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기준은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한 두 네.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는 일이 좀 정형적 반복적이냐 아니면 좀 창의적이면서 어떤 새로운 문제 해결에 가깝냐. 네. 이 기준으로 이제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앞에 말하는 걸수록 이제 대체될 가능성이 높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나 좀 감성 또는 심리적인 어떤 상호작용 이런 거와 관련된 업무냐 네.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대체 위험이 좀 적다 높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결국 이제 말씀드린 그 결론은 네. 우리가 AI가 인간보다 아직은 부족한 점은 역시 이제 창의력, 공감력, 전략적인 판단 이런 것들인데 네. 결국 우리가 창의력이나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기르려면 우리가 이제 교육이나 뭐 어릴 때부터 하여튼 계속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네. 사실은 우리가 뭐 고전도 많이 읽고 네네. 사람들하고 자주 대화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기가 다시 온 거 아니냐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창의성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어떤 감성이 가미된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면 좋겠다는 말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